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춘아 씨 지난 회 저희 NG 퍼레이드가 본방보다 훨씬 뜨거운 거 아니에요? 제가 흥행에 일조하고 있더라고요. 연락이 끊어진 남자에게 전화가 네, 대학 선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대학 때랑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톤이 이상한데?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게 멍청했다는 얘기지. 4년 장학금 아닌가요? 4년 장학금? 네, 뭐 그거는 그랬는데 저희 오늘은 세월호 사고 때 그 시신 수습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한 분의 재판 소식하고 강용석 변호사 너 고소 그 광고 그것 때문에 뭐 변호사 품위 훼손 변호사 협회 뭐 이렇게 회부가 됐는데 그런 내용 두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5일 안전행정위원회 그 국정감사장에서였죠. 민간 잠수부를 하셨던 한 분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벌려고 간 현장이 아닙니다. 돈을 벌으려고 간 현장이었으면 우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수심에서 많게는 4번, 5번.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한테 이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니까 민간 잠수사 한 분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저도 이번 국감 때 알았어요. 공아무개 씨라고 민간 잠수사분 중에 가장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이십니다. 이분이 기소돼서 지금 결심 공판까지 했고요.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고 좀 의아하실 텐데 왜 이분이 기소가 됐나.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분이 그 실종자 수색 당시에 민간 잠수사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분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업무상 과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경이 기소 의견을 넘겼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선고 공판이 추석이 지나고 10월 1일 그때 선고 공판이 있다고 하네요. 이 피해자 측의 고소가 없었으면 대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게 자연사가 아니잖아요. 변사거든요. 변사면은 이제 그 해경에서건 경찰에서건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검찰에. 뭐 사체 검시하고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없는지 뭐 조사할 것, 그러니까 과실로 인한 사망인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 해경에서는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과실 혐의 인정되지 않아서 내사 종결한다 하고 내사 종결을 할 수도 있고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입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잠수사란 분을 입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검찰에 올라가서 검찰에서 조사해서 기소를 하게 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추정 가능한. 근데 이게 과실을 따지자면 똑같이 민간 잠수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수색의 총괄 업무는 해경에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법상 지금 어떻게 돼 있길래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순환구호법이. 그래서 예전 법을 봐야 됩니다. 예전 법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다시피 이런 사고가 생기면은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해경에 그죠? 민간 업체들 동원해서 수색 업무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거든요. 강제할 권한이 있고 그런 동원한 업체들 간에 어떻게 임무를 부여할지 장비를 어떻게 배치할지 이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해양경찰청의 책임이에요. 그 법에 열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분도 그러니까 공잠수사란 분 이분이 기소되신 분인데 잠수업체의 직원이신 건 맞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이런 관련법에 의거해서 아마 이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것 같고 수사 기록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불 끄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요청도 안 했는데 같이 불 끄다가 다치거나 하면 그걸 소방서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거랑 다른 것이 여기는 해경의 협조가 없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배 타고 와가지고 옆에서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과실이 있고 그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면 해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해경은 빠졌네요. 그 부분이 첫째 의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럴 수 있나요? 순환구호법에서 예를 들어 순환구호법에 의해서 A라는 업체를 동원을 했어요. 그럼 이 업체의 수색 활동에 대해서는 해경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다른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붙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 그 따지자면 과실범이고 또 부작위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게 해경이고 뭐고 이제 국가의 관여가 전혀 없이 민간인들만 와가지고 현장에서 했다. 근데 그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지휘 체계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당신은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했을 경우에 이 위험한 지시를 한 사람이
과연 책임이 있느냐. 그거 근데 진짜 궁금해요. 지금까지 판례로는 잘 없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돌아가신 분이 이 업체 소속이라고 나옵니다. 이 업체 소속이라고. 근데 이건 이제 변호인단 쪽에서는 부정하고 있고 이 공 잠수사도 그분은 프리랜서 잠수사지 우리 회사 소속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중요 쟁점 중에 예, 하나죠. 이건 예. 중요 쟁점이라서 선고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지위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검찰은. 그러므로 이 사람 공 씨는 이 실종자 수색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두 분이 지금 기소된 가해자로 된 분과 또 네. 피해자가 한 업체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있다면 그 다음엔 얘기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민간 잠수사들은 어떻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언론에 보도된 증언들을 보면은 그 공 씨가 워낙 베테랑이고 그리고 존경받는 잠수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한 것이지 특별하게 그 자리에 책임자는 아니었다. 이런 게 이제 잠수부들의 증언인데 지금 피해자한테 이걸 따를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네. 지시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리더 역할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 돕겠다고 온 잠수사한테 당신 고혈압이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봐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긴 무리죠. 그렇죠. 예. 그 국감에 나와서 아까 제가 초반부에 소개드렸던 그분 그 잠수사의 증언하신 걸 보면 지금 기소된 분을 현장에 데려간 게 해경이었고 그 돌아가신 분을 이 공 씨가 인솔 했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럴 권한이 없었다 현장에서. 그리고 그 수색 현장에도 해경 관계자들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해경 부분이 하여튼 이 공소장에 안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장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겠는데 이 지금 증언에 의하면은 원래 잠수를 하루에 한 번만 해야 되는데 4-5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국가적인 참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는 경우도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계약상 의무도 아니고 법률상 의무도 아닌데 이 전체적인 그 현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신은 일로 가고 당신은 일로 가고 이 역할을 했다는 거는 해경이 만약에 그러면 공 잠수사한테 그런 역할을 위임을 하면서 수당을 줬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줬다. 네네. 그러면은 이런 업무를 하세요 하고 얘기가 수당을 달라질 줬다면.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해경에서 공 씨를 거의 공식 직책을 준 셈이죠. 그러면 거의, 다른 네. 잠수사한테도 이 현장에서는 이분이 책임자니까 이 사람 얘기를 따르세요 할 텐데 관공서에 오래 근무해 본 제 경험으로 봐서 민간인을 그런 시켰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검찰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네. 이거를 어쨌든 기소할 때 본인은 같은 회사라고 충분히 주장할 근거가 있었을 것 같고요. 있었으니까. 수사 네. 자료를 보면 있을 것 같고요. 바보도 있어요. 어쨌든 착각이든 뭐 오인이든 간에 네.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어쨌거나 그 해경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해경에서 그냥 거기다 태워만 놓고 여기서부터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하다못해 뭐 음식도 공급해야 되고 했을 테니까 그게 좀 정확하게 밝혀져야 나올 텐데 해경의 책임을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고발을 해야 되는 해경이 건가요? 지금 고발돼 있죠. 그 유가족 관련된 단체에서 9월? 5월이네요. 9월? 네, 5월에 고발을 했고요. 뭐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겠죠. 이거 혐의 인정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그 뭐 고의가 이게 형사 책임이기 때문에 네. 형사 책임이기 때문에 뭐 해경청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책임을 묻기는 사실 어려울 수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층 빌딩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소방 공무원 중에 최고위층이 뭐 어떻게 하라고 지시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불 끄라고 예, 예. 하지. 근데 거기 갔을 때 도저히 위험해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뭐 민간인을 자원봉사자를 집어넣었다거나 하면 이 형사 책임은 현장에 있는 분이 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1, 2, 3 정장도 결국 현장 책임자라는 이유로 기소가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 구조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과실범이라는 건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색 현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던 어떤 국가기관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그렇죠. 되는 거 이거는 아닙니까?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누가 내가 자격증은 없지만 잠수를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돕겠다고 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래서 네.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지 혹시 뭐 여기 고혈압 얘기가 나오지만 지병은 없는지 그리고 잠수 작업 자체가 단순히 잠수가 아니라 이게 라인 설치하는 거죠. 예.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문 잠수사 자격증이 있는지 이거는 당연히 해경이 체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현장에서 사실상의 지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 잠수사한테 형사 책임을 묻는 거는 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또 궁금한 지점은 그 회사, 이 지금 이 공 씨가 소속된 A라는 회사, 이 회사가 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동원된 회사인가,
아니면 약간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예. 간 회사인가? 이것도 쟁점이 될까요? 법적으로 동원하지는 않더라도 어차피 동원될 상황이니까 갔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도 이 해경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했다면은 현장에서 책임을 진 관계자는 형사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게 1년 반이 넘었죠? 그렇죠. 그렇죠. 1년 반이 넘었는데도 지금 아무런 뭐 사고 원인이 밝혀진 것도 없고 선체가 인양된 것도 없고 오히려 거기 선의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런 피해를 입고 있고 씁쓸하네요.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정말 해양수산부 장관서부터 이 무기력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아무 책임도 안 지는데 여기 와서 수색 작업했던 분은 기소당해서 재판받고 있으니까 정말 불공정하죠. 그렇죠. 예.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여튼 그 잠수사분께서 국감에 나오셔서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리지 마라. 그 얘기가 굉장히 가슴을 울렸습니다. 침울하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두 번째 주제가 강용석 변호사죠. 그 아나운서 모욕 발언으로 맨 처음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다줄 생각을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정치인에서 결국 이제 방송인으로 변신을 했다가 최근에는 그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서 방송인도 이제 하차를 하차했죠. 하시고 예. 그래서 뭐 하시나 하고 궁금했는데 최근 이제 또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됐어요. 그게 바로 서초동 일대 광고로 지금 논란이 됐는데 우선 그 아나운서 발언이 당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아나운서 발언 사건은 저는 처음부터 이게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국민들한테 대단한 충격을 준 몹시 천박하고 품위 없는 발언인 건 맞아요. 맞는데 저도 변호사지만 누가 뭐 변호사들은 전부 도둑놈이라고 한다거나 뭐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전부 전관예우나 받고 그런 놈들이라고 욕을 하는 거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거든요. 한 직역에 대한 거지. 그거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욕죄라는 게 쉽게 말해서 욕을 특정인에게 해야 되는 거죠. 특정인에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은 전부 도둑놈이야 하면은 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상임위에 있는 무슨 당 국회의원들은 전부 돈 먹었어. 그러면 그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특정이 가능하면 되는데 문제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위기 관리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못해요.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못한 다음에 각고의 노력으로 그 나는 가수다가 아니라 뭐더라? 18번 강용석 씨입니다. 아 진짜? 나오고 뭐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인간적으로 참 승리하는 거지. 이때 아나운서 모욕 사건 때 1심에서 유죄 났거든요. 그렇죠. 이건 국민 감정을 좀 고려한 거고 항소심 대법원에서 무죄 났는데 이때 강용석 변호사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한 겁니다. 무고. 예, 나는 그런 발언 한 적이 없다. 근데 무고는 그거는 정말 큰 죄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광고 가지고 변협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징계할지 말지 논란이 생겼는데 사실은 굉장히 충격받은 게 무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를 어떻게 벌금 몇 푼 물리는지 이거는 당연히 자격에 관한 징계가 내려야 될 사안인데 이거는 단순히 자기가 이제 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다 뭐 그런 적 없다 이런 부인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저 사람이 허위로 얘기한 거다 하고 허위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자고 저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 강용석 변호사의 그때 사건에서 모욕죄는 사소한 거고 무고죄가 진짜 훨씬 엄중한 범죄라고 저 생각하고 이거 의사가 마치 자기 살라고 칼 들고 다른 사람 찌른 거랑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거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문제인데 어쨌든 그건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예. 그러다가 어쨌든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죠. 방송인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뭐 불륜 스캔들 터진 거야. 뭐 저희가 알바 아니고? 다루기에 적합한 것 같진 않고 다루고 싶긴 한데. 녹화 끝나고 하시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광고 보니까 그게 무슨 사진이죠? 원래 뭘로? 아마 국감장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국감장 사진이랍니다. 이렇게 호통치고 국감장에서 네. 호통치는 사진에 이제 그 문구를 넣은 거죠. 블로그에 들어가 봤는데 블로그 그 메인 화면도 너 고소 그 사진으로 띄워놓으셨더라고요. 예전에는 변호사 광고를 못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허용되는 게 개업할 때 그 신문 한 구석에 정사각형으로 내는 변호사 개업을 할 때 저도 이게 그 어디다 하셨어요? 중앙하고 한결에 아 역시 역시
얘기야. 그 얘기 하려고. 한결에 없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 그게 저 때 그 조선일보가 500만 원 했어요. 근데 한겨레 하겠다. 얼마냐? 그랬더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제가 설명드리면 법률 시장이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그 거의 다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고 한겨레에 광고를 하는 건 손님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볼 수 아니, 있어요. 이제 이해가 안 가. 그건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그때 수사 잘 받는 법 한겨레에 기고하고 나서 네. 제가 검찰 내에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왜 하필 한겨레냐. 되게 싫어해요. 그래도 그때 이제 그 내용에 뭐라고 쓰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변호사 광고가 경력만 쓸 수 있습니다. 근무지만. 제가 이름 땡땡땡. 예, 저 금태섭은 뭐 언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어디에 근무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거지. 제가 뭐 형사사건 전문가입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연수원 다닐 때 선배 변호사가 와가지고 변호사는 광고를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강연하면서 변호사는 광고 보고 오지 않고 아름아름으로 온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전근대적인 게 어딨어.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했다거나 전문 분야가 있으면 광고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정보. 근데 옛날에는 변호사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광고하는 거를 품위 손상으로 여긴 거예요. 진짜 웃긴다. 여기저기다 광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더 잘못된 건데, 그래서 이제는 광고가 허용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였는데, Hurt in a car wreck? I know the way. Remember, there's never an attorney's fee until we get money for you. Call me, it's just that easy. 사실 그래서 무슨 어떤 검찰이 옷을 벗고 나서 뭐 이제 사건을 수임했다. 뭐 부적절한 사건 수임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 비판 보도가 더 큰 광고 효과를 가져올 때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오늘도 뭐 보니까 딱 맞게 뽑아왔어. 네. 하라고 이게 나왔더라고요. 최규일 전 중앙지검장이 선임계도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해서 뭐 총 돈이 보니까 수억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근데 이분이 진짜 돈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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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때 저희 수백억. 네, 100억이 100억이 넘는. 넘죠. 하지만 역시 500억이 안 되기 500억이 아니, 가난하네. 가난하네. 근데 이분이 그때 술자리가 아니라 기자들이랑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돈을 써도 줄지 않는다. 재산이 늘어난다. 재산이 자꾸 늘어. 라는 얘기를 맞아, 하셨던, 기억나. 하셨던 분으로 유명한데. 최고였어, 그때. 그런 진짜. 분들이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다시 본류로 돌아오면 네. 이제 변협에서 결국 그러면 강용석 변호사 그 광고에 대해서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 광고를 뭐 심의하겠다라고 서울변에, 얘기를 했어요. 서울변에, 대한변이 대한- 아니라 서울변에. 네, 서울변에서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서울변의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걸 품위 손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되게 구시대적이네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뭐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변호사의 품이라는 거를 또 따지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무고죄 저지른 사람이 변호사 품위에서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변협이나 서울변회나 이 논란이 보는 걸 보면 좀 본질적인 거를 못 건드리고 근데 이게 워낙 화제가 되니까 변호사 단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보수적인 단체고 이게 그 일반인들이 좀 약간 광고가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변호사가 고소를 부추긴다는 것도 이게 징계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궁금한 게 대한변협이든 아니면 서울변사회든 이 조직이 뭐 하는 조직이길래 이런 광고도 심의하고 하느냐 하는 그러니까 좀 궁금증이 있어요. 변호사협회가 딱 들으면 무슨 세무사협회, 회계사협회, 기자협회 이런 것처럼 약간 그냥 회원들 간의 어떤 친목단체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법에 정해진 이걸 법정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법정단체고 그러니까 네, 변호사로 변호사 개업을 할 법이라는 게 딱 때는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못하는. 변호사를 못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징계의 법무부가 굉장히 관여를 합니다. 변호사 단체가 그만큼 힘이 없고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서로 옛날 몇 명 안 되던 시절에는 서로 봐주고 막 의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정의의 반대는 의리라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힘이 셉니다. 거기서 로스쿨도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변호사협회의 인가를 받은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네요. 합리적이죠. 변호사들이 품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변호사협회에서
굉장히 많이 변호사 자격 박탈도 합니다. 아. 그 아주 윤리 문제가 심각한데 변호사 윤리가 대단히 복잡하고 재밌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들 보면 미성년자 납치 사건이 있어요. 그 납치를 해가지고 가해자가 자기 변호사한테 내가 그 애들을 죽였다. 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찰이랑 나중에 그 애들 부모까지 찾아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알려달라. 그럼 더 이상 안 기다리게. 근데 변호사가 안 가르쳐줘요. 의뢰인의 비밀. 의뢰인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징계가 돼가지고 소송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확립된 게 그것도 얘기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하나도 얘기를 못하고 앞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계획을 얘기했을 때 변호사를 찾아와서 내가 누구를 한 명 죽였고 지금 A라는 사람을 또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변호사는 그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피해자를 막아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복잡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이 과거를 가지고 너 보소. 이번에 만약에 품위 손상 결정이 나게 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그러면 이관왕 하게 되는 아니요, 거죠? 그 이거는 바로 제가 알기로는 바로 징계는 아니고 권고를 합니다. 이거 고쳐라? 고쳐라. 예. 시정 권고 같은 건가 보네요. 어쨌든 강용석 변호사가 이 광고를 지하철에 1년에 240만 원 진짜 싸다. 네, 네. 싸네요. 나도 주고 하나. 불타는 감자 출연료로도. 그러네. 근데 엄청난 광고 효과를 거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요새 SNS에서 화제가 됐던 그 벤츠 부순 예. 사람도 선임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네, 예. 연락이 왔다라고 본인이 밝혔어요. 그리고 추석까지 상담 스케줄이 꽉 찼다. 추석까지 지금 꽉 찼으면 진짜 지금 많이 찬 거 맞나요? 그렇죠, 뭐 많이 찬 거죠. 참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네. 이 사무장이 된 아이디어라는데 대단히 품위 있는 광고는 아니니까 저라고 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벗고 나서면 그거 샤워하면서 찍은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거.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메일과 페이스북 계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일 1식 하시나요? 일일씩 해요. 예. 아 진짜로요? 효과가 있나요? 제가 다이어트 강사를 나서면 진짜 떼부자 될 자신이 있어요. 저좀 빼주세요. 자 지금 짧게 해주세요. 1분만 해주세요. 우리. 일단 점심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은? 보통 저녁 먹지 저녁은 말려고. 굶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이 슬픔이,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게 못 참으니까 그러거든요. 그죠. 근데 점심을 참면 첫째로는 정신이 맑아서 특히 저처럼 늦잠 자시는 분들은 오후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저녁에 많이 먹을 수 있다는 희망.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녁은 굶은 다음에 자야 되잖아요. 암흑이지. 그다음에 남자들은 되게 그거 못 하는데 하루 종일 자기가 뭘 먹었는지를 저녁에 말을 할 수 있으면 관리가 돼요. 네. 그렇구나. 오늘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죠? 카레, 아, 카레, 커피. 커피 안 먹었어. 나 커피, 하여튼 카레. 그런 식. 내가 괜히 이런 훌륭한 몸매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출근 시간이 자유로운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검사 때 아, 처음 했어요. 그래요? 검사 때 그때 새벽같이 상사하고 일어나는데? 싸워가지고 시골에서 검사 5명이 맨날 점심 먹는데 제가 그 항의의 뜻으로 같이 밥을 아이고 안 먹어가지고 못났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 부장이 밥 먹으러 가자면 전 안 먹을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는 다 몰려다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누가 봐도 이 불만이 있는 검사가 하나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 지도력에 심각한 의문이.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